죽어가는 내 손녀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이게 독일 최고 병원이라는 곳의 대답이냐? 독일의 과학자 클라우스 슈타인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클라우스 슈타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클라우스 슈타인은 세계적 생명과학자로 평생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연구를 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유일한 손녀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죽어가는 내 손녀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짙은 회색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그는 또 한 번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박사님, 진정하세요. 현재 의학으로는 이 희귀 유전병에 대한 치료법이. 현재 의학이라고? 내가 30년간 연구해온 분야야. 내 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기나 해? 그는 의사의 말을 자르고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한 달 전 손녀 엠마의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시작된 악몽이었어요. 검사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 예후 불량, 생존기간 불확실. 클라우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를 종횡무진 다녔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최고의 의사들까지 찾아갔어요.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기다려봐야 합니다. 기다리다니. 그게 무슨 대답이란 말인가? 클라우스는 매일 밤 연구실에 틀어박혀 논문을 뒤적였습니다. 피곤에 지친 눈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치료법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그의 노력은 성과 없이 흘러갔고 날이 갈수록 엠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작은 병실 침대에 누운 엠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무릎에 앉히던 그 활기찬 아이는 이제 가냘픈 숨을 내쉬는 것조차 힘겨워했어요. 클라우스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고쳐줄게. 약속할게. 병실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보다 더 무너지는 것은 할아버지로서의 무력감이었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자신의 손녀를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 한나가 아버지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한나는 노트북을 열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클라우스는 반신반의했어요. 한나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었으니까요. 미혼모로서 홀로 엠마를 키우느라 대학도 중퇴한 상태였죠. 이건 서울대병원의 임상시험 결과예요. 엠마의 유전자 변이와 거의 일치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클라우스는 처음엔 한나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확한 유전자 분석, 혁신적인 치료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유의미한 성공률. 이게 정말이라면. 하지만 한국이라니. 아빠 엠마에겐 시간이 없어요. 독일 의학이 해결 못하면 다른 곳에서라도 희망을 찾아야죠. 클라우스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곳의 의학이 독일보다 앞서 있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난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못 고치는 걸 한국이 해결한다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 한나.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고 한국 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독일에서 엠마를 혼자 키우며 겪었던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던 그 강인함으로 지금도 딸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독일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외에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클라우스는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과학과 증거를 믿어온 그가 이제는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엠마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던 클라우스는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난 후 한나가 미혼모가 되었을 때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과 손녀를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한나, 한국병원에 연락해. 가능한 한 빨리 출발하자. 한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아빠? 정말 같이 가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엠마는 우리 둘 다 필요할 거야. 짐을 싸는 동안 클라우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언어 장벽, 생활 환경.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클라우스는 창밖으로 미넨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고향 독일을 벗어난 적 없던 그가 이제 완전히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그의 가슴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클라우스는 엠마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저 엠마가 웃을 수 있다면, 한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야 했습니다. 무엇이든 엠마와 한나를 위해서라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클라우스의 예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공항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안내판이 독일어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죠. 우리가 어떻게 서울까지 가야 하지?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한나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 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대요. 공항철도 티켓 예매부터 택시 호출까지. 클라우스는 코웃음을 쳤지만 공항철도가 정확히 일정표대로 도착하는 모습에 입을 다물었어요. 유럽에서도 지각이 잦은 기차였는데 이 작은 나라의 철도는 분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환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5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클라우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움을 청했고 그 여성은 자신의 일처럼 지하철 개찰구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는 친절에 클라우스는 당황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좀처럼 없었거든요. 왜 낯선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클라우스가 물었을 때 그 여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해서요. 이 말에 클라우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개념이 낯설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였어요. 병원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디지털 화면, 편안한 대기 공간, 그리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와, 슈타인 가족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에서 미리 예약한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독일 병원에서 자료를 받았지만 기본적인 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밀 검사는 그 후에 진행될 거예요. 한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클라우스는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한나가 혼자서 엠마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들은 소아과로 안내받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걸으며 클라우스는 눈을 의심했어요. 로봇이 복도를 오가며 길을 안내하고 검체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디지털 모니터가 설치되어 환자 정보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실제로 작동하는 건가요?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15년 전부터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이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곳에 왔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젊은 의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교수입니다. 엠마의 담당 의사가 될 거예요. 김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엠마와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기본 검사가 바로 시작되었어요. 슈타인 박사님, 독일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이미 검토했습니다만 저희 병원의 최신 장비로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하고 싶어요. 클라우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내가 박사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박사님의 논문 몇 편을 읽었어요. 특히 희귀 유전병에 관한 연구는 저희 분야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미혼모로서 겪어야 했던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지지는 그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실로 안내받으며 클라우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도시, 높은 빌딩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은 분명 그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엠마가 침대에 눕자마자 병실 안의 조명이 자동으로 어두워졌고 천장에는 별빛이 투영되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엠마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손녀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래, 좋구나. 한나는 휴대폰으로 병원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혼모로서 자신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나의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나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한국에서의 첫날 밤 클라우스는 병실 소파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손녀의 치료 과정과 이 낯선 나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런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한나의 용기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아침 6시 클라우스는 간호사의 인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아침 회진까지 한참 남았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슈타인 씨, 엠마의 정밀 검사를 시작할게요. 아침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의 정확한 영어 발음에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마를 검사실로 데려가는 동안 클라우스는 병원 식당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한나는 어제 밤늦게까지 병원비 계산과 보험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클라우스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전 10시 김준호 교수가 진료실로 클라우스를 불렀습니다. 엠마의 정밀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슈타인 박사님, 엠마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김준호는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엠마의 유전자 지도가 3D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나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이건 실시간 유전자 시퀀싱 결과군요. 클라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네, 저희가 개발한 신형 장비로 분석했습니다. 독일에도 있겠지만요. 아니요, 저희도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예요. 클라우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김준호는 엠마의 유전자 변이를 화면에 확대해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독일에서 보내주신 데이터와 저희 분석을 비교해보니 세부 변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클라우스는 집중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넘게 유전자를 연구해온 그의 눈에도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런 미세한 변이를 어떻게 발견하셨죠? 한나는 두 과학자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빠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엠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김준호는 AI 분석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모든 가능한 유전자 변이 패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클라우스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동안 독일 의학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준호는 계속해서 치료 계획을 설명했죠. 내일부터 맞춤형 유전자 치료를 시작할게요. 엠마의 상태에 딱 맞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성공 확률은요? 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엠마는 전부였어요. 홀로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이제 딸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었죠. 8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김준호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 클라우스는 동요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오랫동안 서구 의학의 우월성을 믿어왔던 그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실을 나오면서 클라우스는 소매를 걷어붙인 김준호의 팔에 묻은 커피 자국을 발견했어요. 밤새 연구했다는 흔적이었죠. 그 순간 클라우스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 아니면 동료의식?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복도에서 클라우스는 젊은 전공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클라우스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어요. 슈타인 박사님, 정말 박사님이 맞으시죠? 저는 이민지 전공의입니다. 박사님의 2018년 논문을 읽고 그 분야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클라우스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젊은 의사가 자신의 논문을 읽었다니, 그것도 그가 은퇴를 앞둔 시점의 연구를요. 그 논문이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군요. 한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시선을 보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없이 자라면서도 할아버지의 현명함과 지식을 엠마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곤 했죠. 이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박사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스터디 그룹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클라우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기꺼이요. 병실로 돌아와 보니 엠마는 한국인 간호사와 함께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에 관한 내용을 게임으로 배우고 있었죠. 손녀의 웃음소리가 클라우스의 마음을 녹였어요. 엄마, 할아버지, 내일부터 특별한 약을 먹는데요. 그럼 나 나아질 수 있대. 엠마의 눈에서 희망이 빛났습니다. 한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혼모로서 감당해야 했던 시선과 부담, 그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만큼은 잊혀졌습니다. 그래, 우리 엠마 곧 좋아질 거야. 클라우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국 의학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오만함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잊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녁이 되자 한나는 병원비 문제로 다시 전화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미혼모로서 경제적 부담은 항상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했어요. 클라우스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나, 내가 돈 걱정은 다 할게. 넌 엠마만 신경 쓰렴. 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제가 혼자서는. 클라우스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손녀의 미소와 딸의 행복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클라우스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엠마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오늘은 잠시 병실을 벗어나 본 공기를 마시고 싶었죠.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옆자리에 70대로 보이는 한국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벤치를 가리키며 앉아도 되겠냐는 몸짓을 했어요.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천천히 벤치에 앉았어요. 노인은 한국어로 물었지만 클라우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노인은 대충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노인은 잠시 말없이 벚꽃을 바라봤어요. 노인이 손으로 벚꽃을 가리키며 아름답다는 뜻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클라우스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잠시 후 한국 노인이 작은 도시락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김밥 한 조각을 클라우스에게 건넸죠. 손짓과 미소로 먹어보라는 의사를 전했어요. 클라우스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 받아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김밥의 맛에 놀랐어요. 맛있다는 표현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노인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병원을 가리키며 가족이 있느냐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손으로 아이의 키를 표시하며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노인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어요. 두 노인은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단순한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클라우스는 낯선 이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열렸어요. 독일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스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지갑을 열었을 때 점원이 손을 저었어요. 이미 지불됐습니다. 아까 함께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미리 계산하셨어요. 클라우스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죠. 작은 메모지에 한글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번역을 부탁했어요. 기운 내세요. 손녀분이 빨리 나으실 겁니다.
클라우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식의 정은 그의 인생에서 드문 경험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보니 엠마는 잠들어 있었고 한나는 병원 보호자 쉼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병원 정말 대단해요. 외국인 보호자를 위한 시설까지 따로 있어요. 샤워실도 있고 잠깐 누워서 쉴 수도 있고. 한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죠.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점점 이곳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구나. 한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처음엔 한국 오는 걸 반대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클라우스는 공원에서 만난 노인과의 경험을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낯선 사람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한나는 미소 지었어요. 혼자서 엠마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오히려 미혼모인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판단하기보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식으로 준비했어요. 클라우스는 놀랐습니다. 트레이에는 독일식 수프와 빵이 담겨 있었어요. 분명 일반 병원식이 아니었죠. 어떻게 이런 걸?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엠마가 할아버지가 독일 음식이 그립다고 했어요. 저희 주방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클라우스는 목이 메었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다니.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거닐던 클라우스는 문득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옛 모습이었어요. 불과 60년 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만 지금은 최첨단 의학을 선도하고 있었죠.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한나가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이곳이 싫으세요? 클라우스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싫진 않아. 여기선 웃게 된다. 엠마가 깨어났을 때 클라우스는 손녀에게 공원에서 만난 노인과 김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엠마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 나도 김밥 먹고 싶어요. 그래, 내일 사줄게. 한나는 아빠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혼자서 엠마를 키우며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혼모가 된 자신을 실망스러워했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엄마, 울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행복해서 그래. 한나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클라우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로운 노인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클라우스는 간이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병실에 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클라우스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엠마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클라우스가 다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한나는 침대 옆에서 엠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의사들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죠. 제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클라우스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하며 설명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AI가 위험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울렸어요. 의료진은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습니다. 누구 하나 허둥대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요. 벽면의 모니터에는 엠마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인공지능은 최적의 약물 투여량을 계산해 의사에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엠마.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이런 순간에는 여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클라우스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한나, 여기 의료진을 믿어. 엠마는 괜찮아질 거야. 30분 후 엠마의 상태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김준호 교수는 클라우스와 한나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유전자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면역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었어요.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제 딸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정됐습니다. 이런 반응은 드물지만 가능한 경우예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클라우스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라면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환자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요.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신호도 포착합니다. 다시 잠든 엠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클라우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라움도 느꼈죠. 독일에서였다면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악화됐을지도 모릅니다. CCTV와 AI 분석, 그리고 긴급 대응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군요.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때 클라우스는 간호사들이 교대로 엠마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살피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이런 밀착 케어가 어렵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인력은 부족해요. 하지만 간병 문화가 있죠.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환자를 돌봅니다. 한나는 밤새 엠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혼모로서 그녀는 언제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병원비, 치료 결정, 그리고 엠마의 미래까지. 클라우스는 딸의 지친 모습을 보며 자신이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나, 조금 쉬어라. 내가 지킬게. 한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저는. 너도 쉬어야 해. 엠마가 깨어났을 때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거야. 마지못해 한나는 소파로 자리를 옮겼고 클라우스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문득 딸이 혼자서 엠마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불안과 걱정 속에 보냈을지 상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엠마는 놀랍게도 전날의 위기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죠. 엄마, 할아버지, 오늘은 병원 정원에 가도 된대요. 한나와 클라우스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병원 정원은 작지만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 벤치가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어젯밤 엠마를 담당했던 전공의가 다가왔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젯밤 엠마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이민지 전공의는 태블릿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이건 엠마의 면역 반응 그래프인데요. 박사님의 2016년 논문에서 예측하셨던 패턴과 일치합니다. 클라우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수년 전 이론적으로만 제시했던 면역 반응 모델이 실제 임상에서 관찰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발견했나요? 이민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AI 분석 시스템이 먼저 패턴을 감지했고 저는 그것이 박사님의 논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뿐이에요. 한나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딸의 치료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의 연구가 엠마를 살린 거네요. 클라우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수년이 지나 자신의 손녀를 구하는 데 기여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였어요. 함께 이 데이터를 더 분석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박사님의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날 오후 클라우스는 병원 연구실에서 이민지와 함께 엠마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한나는 엠마와 함께 병원 내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미혼모로서 그녀는 늘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자신이 느꼈던 결핍을 딸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죠. 저녁에 병실로 돌아오니 엠마는 한국 어린이들과 함께 병원에서 제공하는 미술 시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림과 몸짓으로 즐겁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봐요. 엠마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였어요. 그림에는 병원 건물과 함께 의사, 간호사, 그리고 한나와 클라우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클라우스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나는 아빠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했을지. 클라우스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그걸 기억해. 치료 3주차 엠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클라우스는 매일 손녀의 회복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과학자의 습관이었죠. 한나는 병원 국제협력팀에서 한시적으로 통역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독일어 실력이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돕는데 유용했습니다. 미혼모로서 늘 경제적 어려움과 싸워왔기에 한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질수록 조금이라도 수입이 필요했죠. 아빠,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클라우스는 딸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한나는 엠마를 혼자 키우면서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많이 포기해야 했어요. 이곳에서 그녀의 언어 능력이 인정받는 것은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었죠. 그날 오후 김준호 교수가 병실을 방문했어요. 슈타인 박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 연구소에서 희귀 유전병에 관한 세미나가 있어요. 혹시 참석해서 독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라우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강단에 서온 사람이었지만 한국 과학자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제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김준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요. 박사님의 경험은 저희에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의 논문들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어요. 클라우스는 놀랐어요. 자신의 연구가 이곳까지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알겠습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한나는 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기뻐했어요. 아빠, 그거 정말 좋은 기회네요. 아빠의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클라우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엠마는 어떡하지? 내가 없는 동안. 걱정 마세요. 엠마랑 저는 괜찮을 거예요. 이제 병원 생활에도 적응했고 엠마도 친구들이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엠마는 병원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미나 준비를 위해 클라우스는 병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최신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의 의학 연구가 얼마나 진전되어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데. 클라우스는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클라우스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병원 근처의 연구소로 향하는 길, 마음이 조금 긴장되었어요. 엠마는 간호사와 함께 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한나는 그를 응원하며 배웅했죠. 아빠, 화이팅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한대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김준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개방된 공간,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연구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산학협력센터입니다. 대학과 병원,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협력 모델을 시도했지만 관료주의적 장벽에 가로막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30명 정도의 한국 연구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과학자들이었어요. 클라우스는 이제껏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슈타인입니다. 1시간 동안의 발표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클라우스는 유럽의 희귀병 연구 현황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슈타인 박사님, 독일에서는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유럽의 연구 자금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에 관한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클라우스는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깨달았어요. 이 젊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한 예의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대화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젊은 연구자들이 클라우스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의 2018년 논문이 저희 연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한 여성 연구원은 자신의 실험실로 클라우스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클라우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가 5년 전에 제안했던 이론을 실제로 구현한 장비였습니다. 저희가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실제로 구현했죠. 클라우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화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개념 검증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죠.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젊은 과학자들과 식사를 하며 클라우스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이었어요.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단기간이라도 좋습니다. 김준호의 제안에 클라우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65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연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나의 상황이 걱정되었어요. 한나, 괜찮니? 엠마는? 아빠, 발표 어떠셨어요? 엠마는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병원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노래도 배웠대요. 저도 통역일이 꽤 재미있어요. 오늘은 독일에서 온 다른 환자 가족을 도왔는데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클라우스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받은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기회 같은데요? 아빠가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클라우스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너와 엠마가. 아빠, 이제 저희도 적응했어요. 게다가 제가 병원에서 통역 일을 계속하면 수입도 조금 생기고 경력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엠마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저의 언어 능력이 인정받는 게 정말 기뻐요. 한나의 말에 클라우스는 감동했습니다. 미혼모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딸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한번 도전해볼게. 연구소를 나서며 클라우스는 서울의 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늙어서도 배워야 할 나라가 있다면 그건 한국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클라우스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손녀가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 한국말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클라우스는 손녀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우리 엠마가 한국말도 배웠구나. 정말 대단하네. 한나는 그런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클라우스는 이날 밤 연구소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단기간이라도 연구에 참여한다면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엠마의 치료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 시작 2달째, 엠마의 건강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고 체력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손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남산타워에 가도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허락했어요. 엠마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2달 전 창백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서울을 한번 제대로 구경해보자. 한나는 병원 국제협력팀에서의 통역일이 바빠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언어 능력은 이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미혼모로서 직업적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괜찮아요, 아빠. 오늘 스위스에서 온 중요한 환자가 있어서요. 엠마랑 즐겁게 다녀오세요. 클라우스와 엠마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시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빌딩들,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클라우스는 이 도시의 역동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우리 병원이에요. 엠마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그들이 머물던 병원이 보였어요. 클라우스는 문득 독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클라우스는 한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엠마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한나, 연구소에서 제안을 수락했어. 객원 연구원으로 3개월 동안 일하기로 했단다. 한나는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럼 독일로 돌아가는 건 미뤄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그 전에 내 생각이 궁금해. 너와 엠마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한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병원에서 저에게 정규직 통역사 자리를 제안했어요.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할 수 있대요. 제 독일어와 영어 실력이 유용할 거래요. 클라우스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이니? 네. 엠마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치료가 끝나도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학교도 여기 국제학교가 좋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항상 눈치 보이고 숨죽이며 살았는데, 클라우스는 한나의 말에 깊은 이해를 보였습니다. 그도 딸이 독일에서 미혼모로 겪었던 사회적 시선과 어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도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한나의 강인함과 모성애를 존경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나도 좋구나. 사실, 나도 이곳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기 시작했단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경치가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클라우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독일에서의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예측 가능했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도 모호했고 실험실을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 정체성의 상실과도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한국에 남는 건가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구나. 물론 몇 가지 정리할 일이 있으니 독일에 한번 다녀와야겠지만. 다음 날 아침 클라우스는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벚꽃 잎들이 하늘거렸어요. 그는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어쩐지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김준호 교수가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슈타인 박사님, 산책 중이신가요? 네,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클라우스는 연구소의 제안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기쁩니다. 박사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제 딸도 병원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동안 여기 머물게 될 것 같네요. 김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더 좋잖아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클라우스는 갑자기 멈춰서서 물었어요. 정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이든 외국인이.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저희 연구소에는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경험과 지식은 어디서든 같이 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엠마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기초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클라우스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벌써 한국이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그에게도 이곳은 이미 낯설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병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줬어요. 외국인 의료진과 연구원들을 위한 숙소래요. 엠마의 퇴원이 다가오니 미리 준비하라고. 클라우스는 감동했습니다. 이 병원, 이 나라가 그들 가족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미혼모인 한나도 차별 없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엠마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자신도 연구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마운 일이구나.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한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클라우스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한나. 내가 엠마를 위해 용기 내서 한국행을 결정했기에 가능했던 거야. 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어. 그날 저녁 클라우스는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어요. 같은 별이지만 독일에서 바라볼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젠 여기가 내 집 같다. 일주일 후 엠마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이 소개해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근처에는 엠마가 다닐 국제학교도 있었죠. 우리 집이에요. 엠마가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한나는 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혼모로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 속에서도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 건강을 되찾은 딸 그리고 든든한 아버지의 지지가 있었죠. 클라우스는 연구소에서의 첫날을 준비하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연구 기회는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어요. 단순한 치료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한국 체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6달 클라우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구소에서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고 엠마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의료 코디네이터로서 병원과 외국인 환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엠마래요. 엠마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빠르게 배우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미혼모의 딸이라는 낙인 없이 그저 밝고 건강한 아이로 대우받는 것이 한나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이제 클라우스에게 익숙한 모습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는 노인들과 함께 운동을 했고 주말이면 엠마와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탐험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독일로 돌아가야 해요? 어느 날 엠마가 물었어요. 클라우스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여기가 이제 우리 새로운 집이야. 그러나 체류 비자의 기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준호 교수는 비자 연장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김준호가 클라우스의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슈타인 박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김준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클라우스가 열어보니 외국인 영주권 신청 서류였습니다. 이것은? 박사님이 원하신다면 저희 연구소에서 영주권 취득을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외국인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클라우스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주권이라니.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김준호가 떠난 후 클라우스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의 65년과 한국에서의 6달.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클라우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엠마의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전병의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만 검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클라우스는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지금은 이 병원이 이 나라가 엠마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클라우스는 한나와 엠마에게 영주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에게 영주권 신청을 제안받았단다. 우리가 계속 여기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한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엠마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야호! 저 여기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클라우스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그의 인생 대부분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아내의 묘지도 그곳에 있었죠. 하지만 이건 큰 결정이야.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옮기는 일이니까. 한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여기서. 클라우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6달 동안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그의 경험이 존중받았고 젊은 과학자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무엇보다 손녀 엠마가 건강을 되찾은 곳, 그리고 한나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행복하구나. 생각보다 훨씬. 다음 날 클라우스는 연구소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 다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국적 취득 신청서였어요. 김준호의 메모가 붙어 있었죠. 참고로 첨부합니다. 필요하실 때 검토해보세요. 클라우스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귀화라니. 그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선택이었어요. 독일인으로 65년을 살아온 그가 한국 국적을 가진다는 건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아직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클라우스는 엠마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화창한 봄날 고궁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엠마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질문했고 클라우스는 미리 공부해둔 한국 역사 지식을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엠마의 순진한 질문에 클라우스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만 가득했어요.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엠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김밥 좋아하잖아요. 한국말도 배우고 있고. 클라우스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단순한 논리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이미 한국 문화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보리차, 연구소 동료들과 나누는 한국식 회식, 그리고 서툴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한국어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변을 걷던 클라우스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라인강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이 한강의 흐름이 그에게 위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라우스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귀화 신청서를 다시 꺼냈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각 항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현재 국적, 그리고 귀화 이유. 마지막 항목 앞에서 클라우스는 펜을 들고 오랫동안 머뭇거렸어요. 내가 정말 이 나라 사람이 되고 싶은가?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클라우스는 아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항상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마리아,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클라우스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호였어요. 슈타인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 제안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어요. 3년 프로젝트로요. 클라우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제안한 희귀 유전병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독일에서는 작은 부족으로 시작하지 못했던 연구였죠. 정말인가요? 그것 참 기쁜 소식이군요. 통화를 마친 후 클라우스는 다시 귀화 신청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귀화 이유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
과학자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다음 날 아침 클라우스는 한나와 엠마에게 결정을 알렸어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하자. 한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기뻐요, 아빠. 엠마는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여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클라우스의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새 비자가 나오기 전에 잠시 독일에 다녀와야 했어요.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서 한나와 엠마가 클라우스를 배웅했습니다. 곧 돌아올게. 2주 정도면 충분할 거야. 한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와 엠마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클라우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덕분에 나도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 미혼모로서 겪었을 어려움들, 그리고 그럼에도 엠마를 위해 용기 내어 선택한 너의 결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비행기에 오르기 전 클라우스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귀화 신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린 상태였어요. 엠마, 할아버지가 돌아오면 이거 함께 제출하자. 그럼 우리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엠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약속하신 거예요. 클라우스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마지막 포옹을 건넸어요. 고맙다, 한국. 출국장으로 걸어가며 클라우스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정체성을 한국에 걸고 싶어지는 깊은 전환이었어요. 65해 동안 쌓아온 삶과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 더 견고하게 재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출국장에서 돌아보니 엠마가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미혼모와 그 딸, 그리고 노과학자. 독일에서라면 각자의 상처와 한계 속에 갇혀 있었을 이 가족이 한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냉소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마음은 따뜻한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라는 의문은 이제 왜 하필 한국이어야만 했는가라는 깨달음으로 바뀌었어요. 손녀의 건강, 딸의 새 직장,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열정까지. 한국은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강과 서울의 전경이 멀어져 갔어요. 클라우스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돌아올게.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니까.